그 밖의 지역은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전라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은 80mm 이상 많은 양이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3건의 문서를 채택했죠. 자, 이 결과를 좀 분석하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권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그 3자 정상회담 했는데 발표된 문서가 무려 3가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체 분량을 총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이 미국 또 혹은 일본과 주요국가의 만남에서 나온 문서 중에는 가장 방대하고 또 포괄적인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만남의 의미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미일이 이렇게 단독으로 딱 정상회담, 3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지난번 13번째인데 처음이고 이번 만남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미일이 소다자 협력체로서 출범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3자 군사 훈련도 매년 연간 계획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포함돼서 지금 이제 한일 간의 군사 동맹, 미일 간의 군사 동맹은 있지만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동맹은 아닌 상태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세석이 나오던데 우리 박 교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맹은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동맹이 여러 가지 해석들과 정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양자가 됐던 다자가 됐던 한 국가가 외부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개입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일이 동맹을 맺게 되면 양국이 사실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맹이 맺어지면 한일이 그 군사에 대한 작전 계획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군사훈련이 돼야 되는데 한일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한미일 협력이 이거는 분명하게 준군사 동맹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안보 협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로 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한일 간의 양자가 아니라 미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기 전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있는 미군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보다는 단순한 안보 협력에서 그래도 준 동맹적 정도까지는 간 거 아니냐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준동맹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라는 것은 그 정의에 맞지는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이만큼 정상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동기는 결국 북한 위협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북한이 33차례에 걸쳐서 총 70여 발, 거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도발을 했고 올해도 뭐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지도를 한국을 뭐 서울과 보이면서 자신들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동력이 돼서 한국 내부도 그렇고 일본 내부도 그렇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안보 협력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역사의 가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공격적으로 굴지 않았으면 한국과 일본 또 이 한미일 협력도 포함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세에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돼서 미국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군사적 참여까지로 간다면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너무 많은 전제가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돼서 그 안에는 미국이 참전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31개의 그 나토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국가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 이게 집단 안보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참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질문은 또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더불어서 과연 그러면 한국은 조금 원론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 저는 이게 훨씬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요즘 다시 그래서 뭐 1000년 전 얘기를 끌어오고 있는데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그건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으로 나누는데 둘 다 이것은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불법 침공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도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6.25 전쟁을 단순한 분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유엔이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주권을 훼손하는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서 분명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구호 물자 지원, 인도적 지원 등등은 지속하는 것이 옳고 군사 물자 지원까지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것도 일단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거듭된 질문으로 이거는 동맹도 준동맹도 아니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강화 체제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실은 우리 한미일 정상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쿼드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더 발전돼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쿼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도는 워낙 비동맹의 핵심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밀접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쿼드가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된다. 그리고 또 하나 쿼드의 특징은 이것이 분명히 일정 의제에만 좀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협력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의제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쿼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해나가는 거에 따라서 쿼드와는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이미 우리가 그보다 앞섰는데 그쪽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한 얘기는 괜히 한 얘기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일의 안보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이 강화되다 보면 당연스럽게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 협력도 강화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중국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작년 11월에 프놈펜 선언에서는 한미일 그때도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중국이라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매립지 문제, 그 남중국해 문제를 명백하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이 분명히 중재재판소에서 이건 중국이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국을 특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반응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거친 반응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미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의 하나의 협의체로서의 상당한 의미 있는 출범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뭉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북중러가 뭉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일이 이만큼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을 북중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은 그만한 국력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협력하는 수준과 그것을 과연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한미일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북중러의 결속도 조금은 강화될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뭐 상징적으로 벌써 지난 수년간 보여져 왔던 모습이고요. 아마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북중러도 자신들이 뭉쳤다,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그래도 중국과도 대화하고 남북 대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남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그 11월 프놈펜 선언에 있었고 올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있고 이번에도 다시 나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은 이 대화와 외교다라는 그 입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전혀 안 하죠. 안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정상회담까지도 그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과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잘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최근에 중국에 다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로는 상당 부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미일은 한미일대로 가되 우리가 중국과 또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보, 해양 안보 협력, 사이버 협력,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신흥 핵심 기술 공동 개발 등등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그 한미일 삼국 간의 공조에 대한 협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어찌 보면 보호무역주의적인 형태로 과거 회귀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등으로 한국 기업한테 상당한 위협을 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같은 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한미일 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협력에서 저는 성과를 하나만 딱 말을 하라 하면은 이게 한미일의 정상이 1년에 한 번 는 만난다라고 정례화를 하는 것을 명문화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만난다라고 하고 각급의 장관들이 만난다. 이런 틀이 있으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미국과 직접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같이 있다는 것은 또 도움이 되는 게 일본도 같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다 반도체법 다 일본도 거기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3국이 얘기할 때 한국과 일본이 개선된 관계를 통해서 같은 입장을 얘기하면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큰 앞으로의 그 다가와 있는 변수는 내년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예. 그럼 우리가 지난 4년간 경험했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있다면 어쨌든 만나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가해지는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창구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남은 과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가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이화여대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검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뜬 인물부터 이종훈 박사. 네, 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이제 꼽았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광복절 사면 복권 예, 받았고 그러면서 곧바로 10월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도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복권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일단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예비후보까지 등록하고 사면 복권 시켜줬다는 얘기는 3개월 만에 출마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만약에 출마했는데 예를 들어 공천받아 출마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비대위 가자든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한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가지고 비대위 얘기까지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이 아시겠지만 지금 253개 중에 121개인데 지역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아마 수도권 의원이 많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에. 근데 지도부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권에 선거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어쨌든 공천 줄 것 같은 설마 공천까지 하겠냐 이랬는데 사면도 했는데 공천 못 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천 줄까요? 좀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지난번에 잠깐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 총선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이제 함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이제 출마시켰다가 만약에 졌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빨간불 들어왔다. 언론들이 분명히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게 상당한 이제 부담감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그냥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쪽에서 아마 비주류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내년 뭐 총선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 기름을 좀 끼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말씀의 전제는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해서 선거를 치르면 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보는 더 거죠. 높다. 민주당이 그렇죠. 봐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수도권은 약간 바람 영향이 타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안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는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항상 우리 야당을 지금 공격할 때 예전에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아니 원인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 냈을 때도 비판했거든요. 당헌 문제 삼으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온 거면 당연히 비판은 없을 수가 없죠. 원인 제공자가 사면 복권 나와 다시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헌정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렇죠? 이게 선거가 가면 결국은 논점이 이 지방선거 뭐 한 구청장이지만 전국적인 이슈를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면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 후보가 출마시킨 게 맞냐 안 맞냐 그걸로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사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요. 원인 제공자가 곧바로 출마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인데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그런데 공천까지 준다 그러면 아마 더욱더 이제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타지에서 그 원정대가 상당히 이쪽으로 또 출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극우 국자 유튜버들까지 다 결집해가지고 이 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판에서 만약에 졌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뼈아픈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만약에 이번에 공천까지 이제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볼 수 있는데 난 그냥 정면 승부할래.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신이 없어도 그냥 해볼래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뜨긴 떴네요. 정치적으로 분명히. 자, 금주의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언론 보도 중에 문제였던 게 아사히 아마 서울지국장을 지냈던 하코다 논설위원이 뭔 얘기를 기사했냐면 어차피 오염수 방류는 정해진 건데 그러려면 총선 전에 미리 해서 총선 때는 좀 잊어버리게 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 선거에 좀 영향을 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 내 기류고 그게 또 일본 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런 걸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관련된 태도는 계속 지난번에 보면 일본발로 많이 나와요. 많이 지난번에도 그 일본 갔을 때도 뭐 독도 얘기, 뭐 수산물 얘기도 다 이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은 그럴 일이 없다 그러지만 이게 처음 얘기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거다, 배려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치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요청하니까 인근 그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드는 그렇죠. 거죠. 명분을 삼는 거예요. 가장 인접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 영향을 미치니까 미리 방류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빨리 해달라니까 우리가 그냥 할까? 근데 마침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오면 뭐 20일이나 23일에 결정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는 모양새에 동조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저는 뭐 일본 정부의 이런 의도는 눈에 너무 보이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여당 내에서 단순히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수에 너무 말리는 것 같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죠.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겠다. 거기서 얘기도 했겠다. 아유,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 받아서 하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에 너무 이제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일본 언론과 정치권 참 간교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이나 뭐 이 정부에서 내심은 어떻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걸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발표된 것처럼 오염수 문제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냥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설령 이제 사석에서 한 발언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요. 이거를 마치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거나. 그 사실은 일본 언론이 뭐 이제 워낙 이제 과거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이정훈 박사. 네, 저는 김남국 의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윤리특위 징계 결정이 좀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명 기회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또 눈물의 호소를 해서 또 그게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징계는 거의 뭐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에게는 뭐 조만간 있을 그 결정이 예. 정치적으로는 꽤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현건택 변호사. 저는 뭐 이동관 후보자를 안고 올 수 없는데. 졌다. 그렇죠. 물론 뭐 임명은 받을 걸로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 뭐 학폭 논란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큰 제가 뉴스로 본 거는 이겁니다. 그 부인이 지각하니까 그걸 학생부에 좀 생활기록부에서 빼달라. 생활기록부를 빼달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담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그 당사자다.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동관 후보자가 뭐라 했냐면 그거 만약에 거짓말이면 사퇴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퇴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이면.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고소고발을 할지 모르겠는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그때 얘기처럼 뭐 이게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 객관적인 물증, 뭐 CCTV 당연히 없을 거고 통화 내역도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나올 것이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증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으로 돼 있으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팩트 체크가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진퇴와 관련된 것도 걸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방통위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기존의 방통위는 지금 그 전 정부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가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묘하게 2대1이라고 하는, 참 원래는 이게 5명인가 그렇죠. 정되는데 네. 지금 3명 남은 상태에서 2대1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도 하고 KBS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 KBS 이사 해임도 하고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임도 하고, 근데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해봐갖고서는 3인의 위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람 중에 여권 성향은 빼놓고 야권 성향의 2명만 해임을 하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인적 구성이 이게 살짝 바뀌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예정된 일이고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다 각오는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제 좀 현실로 이제 닥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통위나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그 정권 핵심 인사들이 위원장 맡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언론사들이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겪어왔는데요. 방송사들이 일단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조심을 하는 그런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방송 보도 분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결과로 귀결이 좀 되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인 거죠. 뭐 지금 이제 각종 해임 통보된 분들은 우선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KBS 이사장, 이사, 뭐 박문진 이사장 다 법적 소송을 할 것이고,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게 법적 소송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이런 분들이 소송하면 또 대부분 또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정현주 위원장님이 예전에 더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KBS 사장 해임됐을 때도 소송에서 또 이겼었잖아요. 네. 아까 말씀처럼 또 이 사실은 이게 뭐 문제 삼는 게 뭐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뭐 출퇴근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워낙 뭐 고려해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뭐 이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여당 추천 분이 오히려 더 문제 많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딱 꼽아서 한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잘 없었어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천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분을 임명하지, 이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됐으면 2대2잖아요. 그럼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하고 2대1인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걸 했을 때는 이동관 후보가 결국은 방송 장악하려고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치 공세에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판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결할 거 해결하는 건데 야,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면서 할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면서 한다고까지 표현할 건 없는 게 과거에도 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어찌 보면 빌미를 못 잡아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화시킬 빌미가 없어서 계속 그냥 시간을 끌어왔던 것인데 이제는 빌미를 하나 딱 잡으니까 그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그 부분 이거로 이제 그냥 계획된 대로 좀 이제 좀 뒤늦게 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사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할 것 없이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나면 뭐 흔히 이제 뒤를 턴다 그러는데 뭐 감사를 한다든지 뭐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꼬투리를 찾아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그만두도록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거고 이번도 뭐 이동관 그 이제 뭐 내정자 같은 경우에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 내용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공정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던데 우리 경험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본인들 의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특히 의지가 많이 반영된 형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장관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고속도로는 강원도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남양조금소에서 서종까지는 17km가량 막히고요.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도 16km가량 꽉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인데요. 광교터널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고요.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근에